네, 제6회 강남 스타트업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오늘 행사에는요, 두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강학주 대표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자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강학주 대표님은 한국소셜네트워크 협회장 그리고 이스토리랩 소장, E2 커뮤니케이션즈 CEO를 역임하셨고요. 오늘 강연 주제는 늙은 스타트업의 아이템 발굴과 생존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지만요. 대표님 모셔볼 때 여러분 자리에 계신 곳에서 크게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학주 대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학주입니다. 이 제목이 조금 좀 재밌게 적어서 작성해 보려고 늙은 스타트업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스마트 팩토리라는 새로운 분야에 어떻게 도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최근까지 이제 A라운드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투자를 진행해 오면서 저희의 경험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울랄라랩은 2011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차로 보면 10년 차 된 스타트업이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꿋꿋하게 이 분야에 열심을 다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요 울랄라랩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개발자로서 사회생활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 96년도에 창업 이후에 지금 요 울랄라랩까지 총 이제 네 번째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울랄라랩의 총괄을 맡고 있고, 다른 외부적 활동을 다 이제 접고 이쪽에만 중심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이 제일 지루하고 제일 오래 걸리고 제일 스펙타클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쪽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영역입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영역은 우리 흔히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자동화 시스템, 제조 공장에 FA를 구축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이전에 있어 왔던 자동화 시스템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이제, 궁금증, 의구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이제 있죠. 근데 이제 기존에 있어 왔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는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요. 이전에는 순수하게 설비나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공장을 현장 운영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OT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퍼레이팅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퍼레이팅 테크놀로지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이제 구축을 넘어서서 IT와 융합을 하는 과정을 지금 현재 거치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설비 자체만 이제 작동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작동되는 데이터들을 한쪽에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가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완전 자동화 이런 부분보다 이제 데이터 분석용 쪽이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국내에서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하면 크게 이제 5개 분야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환경 관리, 이렇게 5가지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이런 기반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심 있게 하는 것은 이제 빅데이터와 우리 흔히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분야 쪽에 기술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A life-changing, once upon a time, made into a movie kind of story. It all started. So I'm like, are you the new guy? He's all like, yes, I'm the new guy.
Then I'm like, all right, listen up. We're a bit complicated here, and there are a lot of procedures to follow. So he asks, like, what? I tell him, we got a very narrow temperature range. You gotta check every 10 minutes and make sure it's within 50 to 60 degrees. Record everything. The moment it's 0.0001 over 60, you call me right away. Or if these get defective, you lose everything. So he's like, so then you guys totally shocked and screamed, that's outrageous. Out of respect, sir, I'm going to stop you right there and show you something that will change your life. So he showed me this amazing new gadget saying this is a beacon. This industrial multi-sensor IoT gateway beacon sends real-time facility operation data to the cloud server, allowing efficient manpower operation, quality control of product, and management of production facilities. So he explains, just the data here, and it will collect all the data in one place, including production output and quality control. Only a tenth of the price of the previous solution. It takes only 1 day to install, and no need to modify the previous facility. Then I asked, so where can I see all this data? He answered, this is the Wimex Pro. You can see the welcome to the future. So I'm like, this says our facility won't need inspections for 3 months. No more constant inspections. 네, 영상을 여기까지만 생략을 하고요. 그 유튜브에서 울랄라랩 검색하시면 이 영상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그러면요. OT라는 설비들 공장의 제조 환경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의 플랫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데이터 뱅크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 뱅크를 구축을 해서 요 안에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통계적인 접근이나 머신러닝 같은 기술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공장 사용자들한테 이제 작업자나 아니면 오너 같은 윗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레포트나 내지는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 부분 쪽의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AWS나 MS, 그 다음에 KT 같은 이런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대부분 이제 중소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높아서 보안 클라우드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전용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전용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가지고 이제 공장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 관리, 설비 관리, 뭐 설비 예지 보전, 품질, 에너지 관리 이런 이제 가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제 정부 기관하고 맞물려서 이제 그 정책 과제로서 또 진행하는 과제들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저희 회사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지금 창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19년 10월 기준으로 지금 25명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요번 달에 2명이 더 합류해 가지고 총 27명이 이 회사에서 저희 울랄라랩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는 2011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2015년까지 주로 이제 원천 기술 R&D에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주로 많이 집중을 했던 것이 3가지 분야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IoT 기술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 세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 기술. 이렇게 해서 2014년도, 15년도까지 R&D를 진행을 하고 2016년도에 첫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 이제 사업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을 했고요. 2016년, 17년, 18년도까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프로타입에서 실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진행을 해왔고, 이제 드디어 2019년도에 만 8년 만에 드디어 첫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채 2년이 안 된 회사인데, 이제 창업으로 본다 그러면 벌써 10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안 하는데 사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업이 맞습니다.
그 최근에 저희가 2002년도에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A라운드 투자를 마무리를 지어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제 대대적인 이제 사업 범위를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저희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단 한 군데의 클라이언트도 없이 내부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왔어요. 이제 한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도 기존에 이제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 어떻게 믿고 이 공장 라인을 맡기겠느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사실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 나이키 공장에 처음 POC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국내는 할 곳이 없으니 제가 해외 쪽 공장들에게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들이 쭉 진행이 돼 와서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 서비스 19년도 기준으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36개 기업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장은 총 57군데 정도 공장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0년 그 9월 달 기준, 저번 달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60군데가 넘었죠. 지금 저희가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 규모는 2019년도에 이제 증가를 해서 지금은 이제 하루에 2천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확보하는 거. 이 기술이라는 것은 진입장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제 우리 회사 같이 이제 B2B 제조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특허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경쟁사들의 기술 특허 그리고 또 시장 방어력에 대한 정책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이제 스타트업이 살아남기 위해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방어력을 또 보유를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지금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까지 특허가 다 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어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주로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KC 인증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FC나 CE 같은 그리고 중국 CC 인증 같은 이런 다중 인증을 좀 받았어야 됐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나 그리고 보안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인증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그동안 해왔죠. 저희 회사 자랑을 조금 좀 더 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하나 좀 자랑을 하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태국 정부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 쪽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올해 그 상반기에 이제 VIP께서 이제 태국 국빈 방문하셨을 때 그 태국 총리하고 저희 VIP께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의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에 저희를 소개하는 영상이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늙은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이 늙은 스타트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이 제조 공장 또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분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공장 가동을 위한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회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룰입니다. 그러면 이제 꾸준하게 R&D를 해왔고 꾸준하게 퍼포먼스나 아니면 성과를 이루어온 회사일 경우에 이제 우리 타겟이 되고 있는 고객들, 이제 제조 공장들이 저희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 계속 R&D에 좀 집중을 해왔고요. 분야가 이쪽 분야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제일 어려움이 많았던 게 자금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1년도에 창업을 해서 10년 동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단 한 번도 적자를 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흑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매년 이제 굉장히 큰 돈을 써가며 R&D를 진행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서 B2C나 아니면 오토 서비스 내지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거나 내지는 이제 B2B라도 그 고정적인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룰,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룰이 없는 회사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투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실제 제조 공장에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성공 사례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어 왔던 글로벌 기업들, 큰 기업들이 이 시장을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틈을 뚫고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것 중에 스타트업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한 아이템, BM을 발굴하는, 기술을 발굴하는 그 룰이 당연히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인력, 인재,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금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만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하드웨어를 현장에 설치를 해서 현장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 자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 상황에서 10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면서도 울랄라랩이 꿋꿋하게 이 분야를 계속 도전할 수 있고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절한 투자가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투자가 없었다면 울랄라랩이 있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이제 유니콘 회사들에 비해서 아주 많은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네 꼭지로 이야기 드렸는데 하고 싶은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 그냥 눈먼 돈 같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돈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 투자금은 물질적으로는 돈이 맞죠. 돈이 맞는데 저희는 투자가 돈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러면 저희 회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투자를 받아야 되지만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투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FI라 그래서 파이낸셜 투자가 있고요. 말 그대로 자금만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SI가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투자. 이 전략적 투자는 자금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고자 하는 목표와 그 다음에 어떤 전략들이 맞물려서 받는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I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SI로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일반 FI보다는 조금 더 또 장애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애 요소는 투자자들의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뚜렷하게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여주는 비전이 투자 회사의 비전하고도 어느 정도 이제 맞물릴 수 있게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해서 그 투자 차액만 이제 벌겠다라는 회사들, 투자 회사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 그런 회사들도 있겠지만 이제 가치를 사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사는 회사에 투자를 받는 것이 저희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들었다라는 거죠. 실제 자금을 단순히 돈을 가지고만 투자를 받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투자금을 받는 것보다 뭐 개인적이지만 차라리 은행 대출을 받는 게 훨씬 좋다, 편하다, 속 시원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물론 더 좋은 자금도 있죠. 그 더 좋은 자금은 정책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정책 자금을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셜 투자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실제 우리 회사가 커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다못해 거래처 발굴해 달라고 삐댈 수 있는 그런 이제 등에 든든한 우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은 SI 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돈이라는 거 말고도 그 안에 그 상대 투자 회사가 줄 수 있는 가치도 저희가 같이 써야 되고요. 저희가 갖는 가치를 또 투자사를 통해서 또 더 알려지는 그런 성격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좀 넓게 보셔야 되는 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수익 창출이 투자자들한테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저희를 봤을 때 아주 뭐 속된 말로 참 보기 좋구나, 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하고 맞물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다못해 그 소개팅을 가더라도 우리 뭐 상대방에 대한 프로필이나 상대방의 매력도를 알기 위해서 아니면 취미생활을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한테 저희의 가치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뭐 한 번, 두 번의 IR로 뭐 저희한테 투자를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SI성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자주 그분들한테 저희의 고민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민이 얘기를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좀 부족한 것도 많고 사람으로 친다 그러면 좀 못생겼더라도 그 상대방이 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매력은 외면적인 부분보다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저희가 투자자도 솔직히 골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창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스타트업이 되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트렌드다 보니까 투자도 굉장히 많은 분야로 늘어지게 됐고 많아졌어요. 그리고 엔젤들도 많이 생겨났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그런 투자자를 만난다는 기회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만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배포하는 IR을 대신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턱대고 이 사람 저 사람 찌쩍대수 뭐서 이게 좀 격한 말이지만 뭐 컨택을 한다고 해서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길에 가가지고 헌팅한다고 막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전화번호 달라라고 하면 의미가 없겠죠. 조금 더 나의 이상형 그리고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또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들도 그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금의 성격. 그러면 A라는 투자자들은 주로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소셜 펀딩에 소셜 서비스에 좀 더 집중한다. 어떤 투자자들은 여성 펀드, 그러니까 CEO가 여성이거나
내지는 그게 여성에 관련된 아이템을 발굴하는 회사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성격을 가진 회사들을 주로 우리 흔히 이제 모태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태펀드가 이제 정부에 지원되는 자금 일부와 이제 민간 자금들을 합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목적성을 달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를 받은 게 지금 보여주는 장표에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항목입니다. 주로 4차 산업펀드와 재기지원펀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투자자를 접근을 했거든요. 지금 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자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목록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펀딩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격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화면에 잠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각 투자사들이 있고, 이 투자사가 펀딩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항목에 어떤 성격을 가진 회사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목록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목록을 보고 이제 우리도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을 받기 위해서 누구하고 만나야 되는지를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이 목록을 가지고 다시 엑셀로 정리를 했거든요. 엑셀로 표로 정리를 해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회사, 또는 이제 두고 장기간 뭐 3개월, 5개월 꾸준하게 이제 컨택을 해서 만날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자금 규모가 한 번에 1억에서 5억 또는 5억에서 10억 뭐 이런 이제 단계별로 다시 이제 정부 사이트나 이런 쪽에서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리스트화를 다시 시킨 겁니다. 그래 놓고 그 회사들의 특징, 그리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투자 심사역들의 성격, 그리고 그분들이 하다못해 나이가 좀 있으시냐, 나이가 젊으냐, 뭐 이런 것들도 분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꼭 받아야 되겠다, 이 회사는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또 나눠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뭐 메일로 IR 자료를, 기초 IR 자료를 줬다, 내지는 어떤 모임에서 만났다, 명함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나씩 이제 저희 회사를 어필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어필을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R을 진행을 할 때 제일 IR에 중심 있게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R을 할 때 우리 회사가 얼마큼 성장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돈은 얼마큼 벌겠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그런 IR이 대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이걸 사업을 하면 이런 시장에서 돈을 이만큼 벌 수 있어. 향후에 우리는 3년 뒤에, 5년 뒤에 이걸 얼마큼 더 벌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맨 끝에는 그래서 엑시스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이제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요 스토리에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이죠. 파이낸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요한 요건입니다. 파이낸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자금 규모나 내지는 이게 적절하게 돈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확정이 될 수 있는 거를 이제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SI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설을 적을 때 기승전결이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에 맞춰서 기승전결을 구성을 하는 거죠. 주로 이런 기승전결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페인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의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그동안 어떤 문제가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내지는 이게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더디다, 내지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속화할 수 있는 요건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한 기술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이 고객들이 어떤 그 가치를 다시 돌려줄 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스토리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IR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맨 끝에 결과적으로는 감사합니다, 투자를 해주시면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으로 끝날 때까지 한 줄로 쭉 이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구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SI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한테 좀 매력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누구도 어떤 회사가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제 보장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어필을 하기도 힘들고. 왜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의 강점을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뭐 인터넷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투자를 받을 때 IR을 하는 것은 사기와 뭐 IR과는 손바닥 뒤집기하고 비슷하다. 결과적으로는 IR에서 우리 회사를 크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 어필하는 것에 어디에 중점을 두겠냐. 물론 그것이 너무 과장돼서도 안 될 거고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낮게 비춰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장을 하고 우리 가치를 높일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시장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의 규모. 이 시장이 이만큼 커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시장 규모에서 정말 우리가 몇 프로를 차지할 수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500억입니다. 500조입니다. 뭐 100조가 될 겁니다. 글로벌에 나가면 뭐 200조까지 시장이 커집니다. 근데 그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장 속에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시장은 뭐 10분의 1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100분의 1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 지금 현재 시장이 2조 시장인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약 한 500억 정도의 규모의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500억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서 최소한 몇 년 동안에는 뭐 1억이든 2억이든 내지는 크지 않는 자금이라도 뭐 몇 년 사이에는 적자를 보더라도 그 뒤에부터 이게 일반화된 기술 내지는 보급형 기술로 넘어갔을 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겟을 정해줘야 되고 구체적인 룰을 정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큰 그림에서 시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 회사의 뭐 숨어 있는 진면목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스토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회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게 있어요. 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저희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투자자들 만나면 초기에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냐면요. 울랄라랩의 맨파워가 약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울랄라랩은 맨파워가 좀 약해. 우리 회사는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해. 근데 이력서를 내놓으면 보니까 스카이대가 하나도 없네. 실제 이제 초기 시드 투자를 받을 때 이게 솔직히 뭐 좀 매력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맨파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는 뭐라 그랬냐면요. 저희의 맨파워는 2사람, 3사람에 의해서 나오고 나머지 있는 5명, 10명은 일괄적으로 잘 따라오고 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라는 거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받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 키를 꼽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IR을 하고 나면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너네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1년에 10억 이상 나가는데 매출이 1억밖에 안 되네. 그런데 그동안 5년 동안 1억도 못 버는데 내년에 어떻게 번다는 거야. 이런 이제 예리한 질문이 있는 반면에 또 기술적인 질문도 예리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사전에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거친 이야기, 뭐 좀 예리한 질문이라 그래도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스토리 풀어내듯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그 이야기를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지금은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요. 울랄라랩이 오래된 회사이긴 한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속된 말로 누구나 하는 아이템이 됐다. 그 후발주자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템에서의 너네들의 분변력은 뭐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들이 솔직히 좀 속된 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입에 걸면 입걸이가 되는 정도의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을 이제 상대방한테 강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질문들을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IR을 진행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준비한 게 반드시 의지 또는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질문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습을 미리 해둬야 되는 거죠. 실제 저희는 이제 경험을 해보면 그동안 이제 IR만 하더라도 초창기에는 2016년, 17, 18년까지는 거의 한 달에 3, 4번씩 IR을 하러 다녔거든요. 계속 만나고 IR하고 또 일하고 IR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질문들을 다시 리스트업을 했었고요.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투자자들이나 이제 상대방이 저희 회사를 볼 때 제가 발표할 때 내용이 퍼센테지는 100%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많으면 60% 내지는 50% 선에서 대부분 이제 이해 내지는 그렇구나라는 게 되고, 대부분의 이제 결정이나 내지는 의지 내지는 어떤 이제 저희 회사의 가능성을 보는 거는 질문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자를 만나고 그 투자자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투자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라는 시나리오를 짜고 맨 끝에 중요한 키포인트 질문들에 대한 리스트를 하고 그 질문 답변을 할 때 그 안에서 강한 나의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 이 흐름이, 네 가지 흐름이 저희한테는 저희가 겪어온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 많이 돼요. 근데 요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경험한 거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떻게 플랜을 짜시냐 그러면 아이템은 언제까지 개발을 하고 이 개발된 게 언제 런칭을 해서 이게 시장에 얼마큼 이제 퍼뜨리겠다. 요런 이제 큰 그림에서만 접근을 하죠. 근데 그걸 조금 더 나눠봅시다. 언제까지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고 사람의 인건비는 얼마가 쓰고 사무실 비용은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이 80만 원인데 다음에 사람이 몇 명이 늘어나면 9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무실로 옮기고 이걸 또 아끼기 위해서 내지는 사무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업 보육센터나 이런 스타트업 캠퍼스 같은 이런 그 기관들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또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포장을 할 때 런칭을 할 때 이 하나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보기에는 날마다 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대표가 해야 될 스타트업 대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3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지금 이제 당장에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라요. 이게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최소한 4년 이상의 시나리오를 짜야 됩니다. 잘 됐을 때, 못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만약에 상품을 런칭을 하니까 막 거국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패킷도 만들어야 되고 온라인 광고도 해야 되고 신문 언론 배포도 해야 되고 그 순간에 어떻게 자금을 넣을 거냐. 그래서 그때 투자를 얼마큼 받을 건데 만약에 내가 투자를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실패를 하면 하다못해 이모 집에 가서 돈을 빌리든 할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빌리든 내지는 요 자금은 정부 자금에 그때쯤에 R&D 자금에 이렇게 끌어넣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 디테일한 비즈니스 플랜이 필요하고요. 요거하고 맞물려 있는 게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 안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짜야 되는 거죠. 이 캐시플로우는 만약에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라라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캐시플로우거든요. 이 캐시플로우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계속 다듬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캐시플로우를 짜놓고 실패하는 가장 큰 요건이 뭐냐면, 1년 뒤에 자금이 우리 회사 직원들이 10명이니까 이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들어가. 근데 한 8개월 뒤에 이 자금이 똑 떨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이걸 구할 데가 없어. 이제 대출도 다 받았어. IR도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제 위에 있는 비즈니스 플랜하고 맞물려서 이때 이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러면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내가 IR을 해야 되고 자금을 구해야 되고 내지는 이제 자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다못해 회사에 컴퓨터를 사는 거, 임대를 하는 거, 프린트를 하는 거, 아주 디테일한 요건까지, 그리고 향후에 이걸 3년, 4년 계획을, 캐시플로우를 짤 때, 자금 흐름을 짤 때는 이제 3년, 4년 뒤에 이제 하다못해 회사에 안마의자 하나 사다 놓게, 이런 복지적인 문제, 소소한 것까지 계속 다듬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한번 이렇게 짜놓으면 이제 러프하게 이렇게 짜게 돼요. 근데 요걸 거의 일주일에 2-3번을 열어서 취미생활 하듯이 계속 쪼개고 또 넣고 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 문서 하나가, 캐시플로우 문서 하나가 이제 회사의 비즈니스 플랜을 전체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어떤 자료가 돼야 됩니다. 실제 IR을 할 때 저희가 IR 발표 자료가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이 캐시플로우하고 비즈니스 플랜 엑셀 파일 2개를 열어놓고 IR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투자자들한테 만나서 저희를 설득을 드릴 때 이 캐시플로우를 열어놓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끔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두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자금은 어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거니까 위에 있는 플랜하고 어떻게 맞물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경우들이 몇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갭 시나리오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갭 시나리오는 뭐냐면 위에 비즈니스 플랜이 있고 캐시플로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상적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이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조금 내가 예측했던, 내가 계획했던 거에 많이 되면 한 30-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30-40%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됐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원인을 계속 누적을 시켜놓고 이 원인이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또는 이후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것도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비즈니스 플랜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R&D 개발을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POC를 한 6개월 하겠다. 그때쯤에 이제 POC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갑자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POC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고도화 시켜서 이제 최종적으로 상품을 런칭하겠다. 그러면 총 계획은 3년 계획, 2년 계획이 되겠죠. 2년에서 3년 계획 안에서 이 시점에서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처음에는 큰 돈이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갭 플랜도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좀 작을 때, 멤버들이 작을 때는 월급을 서로 좀 양보를 해서 스톱옵션으로 대체한다든지 우리 사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못 줄 때는 그렇게 대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뒤로 갈수록 요렇게 이제 변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때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갭 플랜과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이제 또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매년 언제쯤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지가 어느 정도 이제 패턴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기보나 신보에 벤처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 그런데 이 대출금이 매년 2월 달에 도래를 해서 4월까지 이제 갱신을 해야 되더라. 그때는 이자 몇 프로를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주기는 계속 이제 비슷하게 완전히
돈을 갖기 전까지는 계속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갭 시나리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원금 상한제가 언제쯤 될 거야? 그러면 그때는 처음에 예상했던 캐시플로우에서 그 상한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야 되는 거고요. 이 작업을 굉장히 틈틈이 계속 해야 됩니다. 대표는 우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는 마당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당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당새라는 말은 대표는 기술적인 부분도 해결해야 되고요. 사업적인 부분도 해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요. 제안서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IR이나 이런 투자도 유치를 해야 되겠고요. 자금도 매년 이제 계획 세운 것대로 돌아가는지를 검토하고, 모자라는 이제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메꿀 거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다양한 일들 중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가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즈니스 플랜, 캐시플로우, 갭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인 거죠. 실제 스타트업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을 때는 뭐 이 사업 분야에서 뭐 너네들이 어느 정도 발휘하겠어,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고요. 2014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프로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할 때쯤이면 거의 또 그때는 또 부정적인 시나리오들이 좀 많았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관계돼서 제조 공장에서 성공 사례가 없어. 그래서 너네들에 비교할 수 있는, 너네들의 저쪽 회사가 그런 사업으로, 이 우리와 비슷한 사업으로 어떻게 성공했어라는 이런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경쟁사가 없어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경쟁사가 없다는 말은 뭐 이런 이야기로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장이 매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도하는 회사들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도 이후에는 뭐 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성공 사례 내지는 경쟁사 내지는 이거 아직까지 시장에서 반응 뭐 이런 것들로 궁금증을 많이 느꼈었고요. 시장에서는 두 번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보수적인 고객을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공장에 새로운 거 스타트업이 감히 또는 너네들이 얼마큼 할 줄 알아, 이런 거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거고, 그게 그런 이제 대응들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왔느냐라는 거에 솔직히 저희는 좀 부족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서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많이 부족했구나. 만약에 제가 차를 운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차가 이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승용차를 이상 없이 고장 없이 잘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스타트업이 나타나서 자기네 제품을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차가 갑자기 마력이 세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의구심을 느끼겠죠. 혹시나 그걸 달았을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아니면 잘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가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저희들도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면 스타트업도 끊임없이 다른 분야의 스타트업도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스타트업은 끊임없는 반대급부와 끊임없는 변수들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좌절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씁쓸한 마음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뭐 속된 말로 멤버들한테 실망한다, 뭐 돈에 실망한다, 시장에 실망한다. 그런 좌절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좌절들이 당장에 부딪혔을 때 가슴이 정말 메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들이 들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또 그것도 극복이 되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제가 생각할 때 대표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포스를 뭐 강화시킨다 했는데 멘탈이 정말 강해야 된다. 이런 이제 중간중간에 많은 반대급부,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제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꿋꿋하게 분명히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는 이제 10년 차가 된 스타트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잘 버텨온 회사 또는 어떤 하나의 기술을 꾸준하게 만든 회사 또는 이제 경험이 많은 회사 이런 이제 인식을 좀 가져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시작한 지가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매년 2, 3%씩 이제 지금 증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긴 했어요. 제조 공장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 제조 공장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력이 좀 떨어지고 뭐 주문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고요. 해외 사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를 해외 쪽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출장을 못 가는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올해도 거의 뭐 300% 가까이 지금 매출이 성장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들도 봐주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을 잡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비전과 목표에 열심히 달린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윈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강학주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많이 긴장되셨나요? 네, 긴장됐습니다. 네, 온라인이다 보니까 네. 또 이 참여하는 사람들의 네네. 그런 리액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네, 아쉬웠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원래 눈을 보고서 하면 좀 재밌는 이야기도 더 나오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제가 아까 제 강연을 들으면서 저도 노트를 참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뭐 적절한 투자가 단계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울랄라 랩이 좀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네. 또 돈이 아니라 가치를 투자받아야 한다라는 네. 그런 말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울랄라 랩이 이 늙은 스타트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오늘 강연 주제가 또 그렇게 제목을 붙이셨는지도 또 알 수 네. 있는 아주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네, 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뜨고 있는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전통 제조 공장 시장 분위기에 이 스타트업이 들어가기에는 좀 보수적인 성격이 강해서 힘들다라는 평가가 있다. 아까 강연에서도 네, 그런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실제 저희도 그 경험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까 제가 발표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2011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실제 현장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때까지 거의 4년 넘게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공장 하나도 저희의 간단한 장비 하나를 붙이는 거에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제 혹시나 이상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문제가 발생할까. 실제 시장이 그런 시장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굉장히 큰 시장이고 좋은 시장이라고 메리트 있게 보고는 있는데 실제 막상 그걸 보고 개발을 하고 나면 어디에서 찾냐 그러면 주로 대기업들 말고는 관심을 가져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우리 거를 사주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메리트 있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저희 스스로 그 시장을 뚫을 수가 없으니 아까 말씀대로 이제 SI를 주로 겨냥을 했다라는 게 저희 파트너들 또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비대는 거죠. 속된 말로 비대는 거죠. 네. 우리 공장 하나만 좀 어떻게 좀 잡아주라 이런 게 됐는데 물론 이제 지금에 그렇게 사업을 하라라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나마 좀 좋은 게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 부분 쪽은 이제 저희 회사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먼저 이제 진입을 한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중소 중견기업 정도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사업 분야를 넣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파트너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배경을 잘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공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계속 꾸준히 가지면 기회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B2C 시장을 더 겨냥하고 있습니다. B2B 시장은 어렵다는 인식이 높은데 이에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예. 질문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아, B2C 시장이 솔직히 뭐 그렇다고 그쪽 아이템이 뭐 나쁘다 좋다 그런 답변은 아닌데, 네. B2C 시장은 솔직히 더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사업적으로 매력적인 이유는, 가장 큰 매력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B2C 시장은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반응을 볼 때까지, 우리 서비스가 어디를 수정해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를 단기간 내에 점검할 수 있는 아주 그렇죠.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B2B는 이게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피드백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고객 자체가 또 기업이다 보니까 거래를 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최근에 보면 이제 B2B보다는 B2C가 더 투자를 잘 받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B2C는 사업적으로 당장에 시험해보고 당장에 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해보기는 좋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경쟁자 또는 이 시장이 이제 변화될 수 있는 트렌드, 사회적 변화들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높다. 그럼 장기적인 시장을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B2B다. 조금 느리지만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또 B2B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B2C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서 B2B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B2B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또 그만한 베네핏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또 더 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 투자 시장은 해외에 비해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받기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울랄라랩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네. 강연에서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네, 제 노하우는 다 공유를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즈니스 플랜, 캐시 플로우, 그 다음에 갭 시나리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게 그 노하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솔직히 이제 제조 쪽에 제조 스타트업이 투자가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IoT 이런 것들 이제 열풍이 불었는데, 이게 제품에 대한 고객 니즈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서 사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좀 짧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업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조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획기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서비스, 우리 흔히 이걸 이제 P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덕트 이제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품에서 일어나는 가치들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가져간다 그러면 아마 투자자들도 좋은 이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IoT가 핫한 분야라는 도전하는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 및 투자 트렌드 사이클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요거는 앞뒷문하고 좀 겹치는 질문인 네, 것 네,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제품이 트렌드 사이클이 너무 짧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제품만 가지고 승부하기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해가지고 그 개발된 소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고객의 반응을 보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품을 만들 때 뭐 요즘에는 3D 기술 이런 거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금형이라는 걸 가지고 제품을 하나 뜰 때 그때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고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나면 수정하면 금형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갱신하기가 굉장히 많은 비용과 힘들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1차 버전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업데이트해서 2차 버전을 만들어내야 될 요 틈이 1차 때보다 더 많은 자금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게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만 집중하는 것에 스타트업이 굉장히 힘든 거는 사실이죠. 투자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 사례도 유사합니다. 해외 사례들은 이제 제품 쪽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이제 엑싯을 M&A로 보는 경향을 좀 강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스타트업이 어떤 제품 하나를 계속 발전시켜서 이제 뭐 사용자한테 이제 메리트를 계속 끌 수 있는 거는 정말 진짜 어려운 그런 분야 라이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번 질문하고 중복이 되는 건데 제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그러면 이 서비스가 나중에는 뭐 플랫폼화 될 수 있겠죠. 왜냐, 나중에 이 제품이 제가 만든 제품이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뭐 경쟁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쟁사들한테 뭐 제품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 너네들 제품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을 우리 플랫폼,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또 서비스를 하면 윈윈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생태계적 관점으로 가져가면 훨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품만 스타트업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뒤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도 더 많이 하시면 시장에서 또 승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제대로 질문한 것이 맞죠? 여기 네. IoT가 HOT 분야라는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많습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핫한 분야니까. 핫한 분야라고 뜨거운 말씀하신 게 맞죠? 트렌드. 뜨거운 분야입니다. 뜨거운 혹시 분야. 또 다른 비즈니스 용어가 있는지 제가 잠깐 네.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네. 질문하신 것에 답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스타트업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 도전에 대해서 마지막 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이제 네. 질문이 아니라 마지막 네. 정리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팩토리 분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제조 공장들을 고객을 해야 되는 만큼 그 성향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보수적인 부분들에서 신뢰를 줄 수 있다라는 거가 스마트 팩토리 분야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었든 제품을 만들었든 이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안전하다, 뭐 효율성 있다. 하다못해 우리 걸 도입을 함으로써 너네 공장의 프로세스나 뭐 아니면 설비들이 뭐 문제가 없다, 아니면 이상이 없다. 그 상황에서 어떤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이런 이제 신뢰성을 주는 역할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료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특허나 내지는 인증이나 내지는 뭐 상장, 경연대회 같은데 상장이나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봤을 때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구나, 어느 정도 이제 검토를 받았구나라는 그런 이제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보면 이 스마트 팩토리 쪽에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는데 너무 기술 쪽에만 딱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적인 다른 나중에 이 기술이 만들어져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울 건데라는 준비가 좀 더딘 거죠. 나중에 다 만들고 나서 준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는 중에 기술이 중요하지만 기술을 하면서 나머지 특허나 내지는 방어적인 요건 내지는 우리 회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요건들도 꾸준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참 이 스타트업 창업을 하면 여러 가지 정말 다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네, 또
준비를 해 나가면서 성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힘을 얻고 많이 도움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아주 장시간 저와 함께 네.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연을 끝냈고요. 잠시 후 10분 휴식을 한 뒤 4시 15분부터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